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걸 절대 믿지 말라는 말도 자주 하죠. 제가 어릴 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바뀐다면 애초에 그것밖에 되지 않았던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진심이 아니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확신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 같은 실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랬던 저도 이혼을 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던 당시에 남편과 제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남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 커플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어렴풋이 사람들이 하던 말의 참뜻을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상대방의 마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깨달음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의 이혼 이야기를 풀기 전에 먼저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세상 어느 엄마가 그렇지 않겠냐 싶지만 저희 엄마는 정말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큰 몫을 한 건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죠. 선으로 만나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된 저희 부모님은 그리 이상적인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렸던 제 기억에도 아빠는 무척이나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좋음은 좋다, 고마움은 고맙다. 그 흔한 감정 표현도 제대로 할 줄 모르셨죠. 엄마가 하루를 꼬박 넘기는 산고 끝에 목숨을 걸고 힘들게 저를 낳으셨을 때도 그저 무심하게 한마디 했을 뿐이라더라고요. 딸이라고요. 고맙다, 고생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딸이네라고 했다고? 딸인 걸 누가 모르나 싶더라. 성별은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동안 제가 말을 잊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익숙하다는 듯 그런 저를 보며 웃게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재차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아니, 애초에 왜 결혼했어? 그냥 집안 어른들끼리 주선해준 선자리에 나가서 상대방이 좋다고 하니 사귄 거고 결혼하자고 하니 등 떠밀리듯 한 거지. 나이 먹을 대로 먹었는데 시집 안 가고 밥만 축내고 있다고 너희 외할아버지가 난리였거든. 물론 너희 아빠가 이런 성격인 줄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은 안 했겠지만. 와, 진짜 너무하네.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 요즘처럼 여자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엄마처럼 급하게 쫓겨서 하는 결혼은 하지 마. 연애도 많이 해보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너랑 앞으로 살면서 잘 맞을지도 천천히 잘 확인해보고. 알았지? 남자도 한 트럭쯤 만나보고 결혼할게. 한 트럭은 좀 너무한 것 같고 한 10명쯤이 적당하겠다. 엄마는 키득키득 웃는 저와 함께 종종
그런 농담을 주고받고는 했습니다. 그게 엄마 나름대로의 한풀이었던 거죠. 거기다 엄마의 고통은 저를 낳고 끝이 아니었어요. 기껏 데려왔더니 겨우 쓸모도 없는 딸 하나밖에 낳지 못했다며 시어머니의 구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낳는다고 아들이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빠는 그런 할머니를 말리지도 않고 그저 방관만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할머니 앞에서 한마디 편들어 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되던 구박은 자연스럽게 호된 시집살이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네 식구가 좁은 집에서 함께 살았었거든요. 말하자면 엄마가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던 것이었죠. 아직도 가끔씩은 어릴 때 저를 재워두고 방 한 구석에서 엄마가 소리를 죽여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저는 엄마가 울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할머니에게 또 들키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걸 할머니가 듣기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음 날 엄마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구박을 하고는 했었죠. 아빠는 집안이 뒤집어질 때마다 못 들은 척 창가에 서서 담배를 뻑뻑 피우시기만 했고요. 그 생활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끝이 나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할머니와 분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2달쯤 후에 엄마와 저는 끔찍한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술을 드시고 그 술집이 있는 상가 건물 위에서 추락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금도 아빠가 대체 거기를 왜 올라가셨던 건지, 왜 거기서 떨어지시게 된 건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당시에 조사를 했던 경찰들 추측에 따르면 아빠가 담배를 피우러 가셨거나 술을 좀 깨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취중에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백방으로 찾아보아도 사고가 벌어지던 순간에 목격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끝내 진짜의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빠를 떠나보낸 뒤 엄마와 저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도 딱히 잘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의 삶도 고단했습니다. 나중에 유산 정리를 해보니 통장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동안은 엄마가 고졸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아빠가 모든 돈 관리를 해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2분 다 맞벌이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황당하게 짝이 없었죠. 아빠가 벌었던 돈은 본인이 다 써버렸다 치더라도 엄마가 벌어온 돈까지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도통 통장을 보여주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면 화까지 내는 바람에 엄마는 아빠가 그냥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겠거니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어떡하지 진짜? 아유, 이미 간 사람을 어쩌겠니. 다시 불러다가 없는 돈을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 내 잘못이지. 엄마는 다 본인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다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속이 터질 노릇이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말대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에 살던 집의 전세금이라도 남아서 이사할 집의 전세금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것도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이었지만요. 그 후로 엄마는 이제 겨우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밖에 나가서 빌딩 화장실 청소 일을 하셨고
야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어요. 손이 물에 닿지 않은 적이 없어서 늘 부르터 있었는데 나중에는 만성 습진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죠. 그때 했던 고생 때문에 지금도 엄마의 손이 그다지 상태가 좋지 못하실 정도로요. 엄마, 손 많이 따갑지? 나을 때까지 일하는 건 좀 쉬면 안 돼? 일하는 거 안 힘들어? 괜찮아. 이까짓 게 뭐라고. 엄마는 그저 우리 주은이가 계속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커주기만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사정을 아는 학교 선생님들께 공짜로 얻은 문제집을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풀고 또 풀어가며 열심히 했죠. 기초가 없었던 터라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학원 하나 다닐 형편도 못 되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꼴찌에 가까웠던 학교 성적이 더딘 속도로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2년쯤 지나 엄마와 저는 다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엄마의 친구분이 본인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자며 연락을 했었거든요. 집세가 많이 나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에 저희 모녀는 다시 서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다행히 저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여태껏 달려온 원동력은 전부 저희 엄마였지만 지금까지의 저를 만든 것도 엄마였죠. 엄마가 없었다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게 뻔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엄마는 고향에서 살고 싶다며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엄마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남아 용돈을 붙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어느덧 저는 간호사가 된 지도 벌써 몇 년 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지르던 말도 안 되는 실수들도 이제는 웃어넘길 추억이 되었을 만큼 일에 잘 적응했고요. 일할 때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간간히 외롭고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고 병원 가는 길에 만발한 꽃들을 볼 때면 이 좋은 날들을 함께 보낼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 번쯤 소개팅을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들어오는 소개팅을 대부분 거절하지 않고 다 나가봤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었어요. 딱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더욱 찾기가 힘들었고요. 남들은 참 쉽게도 짝을 찾고 잘만 연애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그 일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대로 영영 혼자 사는 게 제 운명인가 싶어 조금쯤은 의기소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미래의 저의 남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 만났던 남편은 뭐랄까 결혼 후의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영혼이 바뀌었다 싶을 만큼 딴판인 사람이었죠. 연애를 하던 시절의 남편은 참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특히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애를 많이 먹으셨지.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 아니어서 속을 많이 썩여드렸거든. 진짜? 지금 모습 봐서는 전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은데.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어서 그런 거지. 생각해보면
나 같은 자식 낳을까봐 무섭다는 생각도 종종 해. 그나저나 주은이야말로 부모님한테 정말 착한 딸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돌아가신 아빠랑은 사이가 좋지 못했어서. 그래도 우리 엄마 말씀은 잘 들었지 내가. 엄마가 나 키우느라 말도 못하게 고생 많이 하셨거든.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남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법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꿔 말해서 내 부모에게조차 효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와이프의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제가 대리효도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저희 엄마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한 만큼 적어도 남편과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를 바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엄마와 아빠 두 분의 존재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결혼해서 앞으로 낳게 될 저희의 아이에게는 제가 아빠에게서 느꼈던 감정을 절대로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빠의 역할도 잘 해내고 자식의 역할도 잘 해낼 수 있는 가치관과 생활 태도가 올바르고 건전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로 딱 그런 사람처럼 보였었고요. 어머니랑 여행은 많이 다녀봤어? 아니, 다 핑계이긴 한데 대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취업하고 나서는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갔네 정말. 우리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모시고 휴가도 같이 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당연하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남편은 저한테 잘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도 따뜻하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참 깊어 보였고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들께 서로 잘하면서 다투는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연애를 한 뒤에 저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남편 본인의 부모님만 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마도 신혼이 끝나갈 무렵쯤부터 저는 남편의 태도에서 점점 이상한 위화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벌써 어버이날이네? 이제 슬슬 선물 어떤 걸로 할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작년 어버이날이 엊그제 같은데 당신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어? 글쎄, 뭘 좋아하시지? 홍삼 세트 같은 건 어때? 요즘 홈쇼핑에 광고 한참 나오던데. 어머님은 홍삼 안 좋아하시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 어머니 홍삼 엄청 좋아하셔. 저번에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으시고 나서부터 건강 챙기신다고 요즘 헬스장까지 등록하셨잖아. 선물은 그걸로 사면 되겠다. 그래? 그럼 내가 주문할까? 아니야. 홍삼도 종류가 많으니까 내가 어떤 게 좋은지 조금 더 찾아보고 주문해둘게. 그래, 알았어. 남편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며 저에게 선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그렇게 선물에 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문제는 어버이날이 지난 그 주 주말에 터지게 되었어요. 시댁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어버이날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서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미리 사두었던 홍삼 세트도 전달해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예상대로 그 선물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계신 곳은 나를 잡고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달에 직접 내려가기로 하고 대신 선물만 미리 택배로 보내드리기로 했었죠. 어버이날 당일에는 안부 전화만 해드렸고 그 주 주말에 저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이번 달은 계속 주말에도 근무가 있어서 조정하기가 힘드네요? 아유, 괜찮다. 우리 딸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거 엄마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쉬는 날이 있어도 여기까지 내려올 시간에 잠이라도 좀 더 푹 자. 아니에요. 다음 달에는 주말에 스케줄 비는 날 생기자마자 바로 내려갈게요. 참, 지금쯤이면 어버이날 선물 보내드린 거 도착했죠? 이서방이 며칠 전에 붙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왔더라고. 돈 아껴서 둘이서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뭘 또 그런 걸 다 챙겨서 보냈어. 홍삼이 몸에 그렇게 좋다잖아요. 우리 엄마도 이제 건강 좀 챙기시라고 보내드렸지. 아까워하지 말고 많이 드세요. 효과 있는 거 같으면 또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린 선물을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엄마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곧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되물으시더라고요. 홍삼? 무슨 홍삼 말이니? 네? 선물로 보내드린 거요. 홍삼 세트. 집에 택배로 온 건 흑마늘즙인데? 흑마늘즙이라고요? 엄마의 대답을 들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영업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기저기 선물을 보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으면 선물이 섞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저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던 남편에게 뛰어갔어요. 여보, 당신 우리 엄마 집에 선물 제대로 보내드린 거 맞아? 며칠 전에 붙였다고 했잖아. 왜, 도착을 안 했다고 하셔? 아니, 뭐가 잘못 갔나 본데 엄마 집에는 흑마늘즙이 갔다고 하시던데? 그러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에게 대꾸했습니다. 제대로 간 거 맞는데? 뭐? 아니, 홍삼을 보내드린 거 아니야? 아니야, 장모님 댁에는 흑마늘즙 보내드렸지. 그 순간 저는 황당한 나머지 잠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바로 따지듯이 되물었죠. 무슨 소리야 그게? 홍삼 세트 보내드리기로 했었잖아. 당신이 알아서 준비하겠다며? 그건 우리 집에 보내드린다는 거였지. 당신도 그때 장모님 이야기는 없었잖아. 양가에 보내드릴 어버이날 선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똑같이 보내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만 흑마늘즙을 보낼 거면 나한테 미리 상의라도 하던가. 그리고 우리 집에는 굳이 왜 다른 선물을 보내는데?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는 제가 더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더듬더듬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걸 보내드릴까 하다가 회사 동료가 부모님한테 그걸 선물했는데 효과가 참 좋았다고 자랑했었다고요. 그게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선물이라고 하길래 자기 딴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부러 챙겨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며칠 전에 시댁에 선물해드렸던 홍삼 세트는 본인이 성분까지 따져서 최고로 좋은 제품으로 주문했더라고요. 가격대가 꽤 나가는 선물이다 싶었지만 날마다 하는 선물도 아니고 어버이날이니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그런데 흑마늘즙이라니요. 흑마늘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양가에 보내는 선물의 금액대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몇 번을 되물어도 남편이 자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선물이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뻗쳤지만
그때는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믿어주자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엄마한테는 제가 따로 다시 홍삼을 주문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해서 벌어지더라고요. 한 번 사건이 있어서인지 그 뒤부터 남편은 어버이날이란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 보내는 선물들은 금액대를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아니라 평소 아무런 기념일도 아닐 때 그냥 선물을 할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시댁과 저희 친정에 다른 선물을 보내고는 했어요. 예를 들면 시댁에는 은근히 비싼 선물을 새 걸로 사서 보내드리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 보내는 선물은 저희 집에 선물이 들어왔는데 안 쓰거나 혹은 여분이 있어서 남는 것만 챙겨서 보내더라고요. 이거 장모님 댁에 필요할 것 같지 않나? 보내드릴까? 남편 입에서 먼저 집에 보내드릴까라는 말이 나올 때는 번번이 같은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저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이 형제들이 많아 친척들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당연히 챙겨야 할 날들도 많았죠. 남편은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행사들은 빠지는 법 없이 참석하는 게 전통이었다면서 온갖 경조사들에 저를 끌고 다녔거든요. 정말로 별것도 아닌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겼었죠. 그런데 친척들과도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해서 경조사라고는 거의 없는 저희 집 행사에는 꼭 가야 하냐고 두세 번을 되묻고는 했습니다. 기분 좋게 한 번에 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쯤 되니까 저도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나라고 체력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댁 행사에 다 참석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당신이 워낙에 가족들 챙기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가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 집 행사에는 가자고 할 때마다 매번 가야 하냐고 되묻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집 행사에 대부분 서울이고 끼카야 수도권인데 당신 집 행사는 멀리까지 가야 하잖아. 그래서 그러지. 다녀오면 주말 하루나 이틀을 꼬박 다 날리잖아. 좀 쉬기도 해야 하는데. 대신에 우리 집 행사는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가끔 있잖아. 아, 알았어. 그냥 간다, 가. 가면 되잖아. 하지만 남편의 차별적인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시어머니는 건강 염려증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작은 증상들도 마치 큰 병이라도 난 것처럼 걱정을 하시면서 동네 병원 이곳저곳을 순회하듯 방문해보는 일이 예사였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을 불러서 함께 동행을 하고는 하셨고요. 병원까지 따라가는 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방문하는 병원마다 나오는 진료비를 모두 남편이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릴 수도 있었죠.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 엄마 병원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엄마가 오래 일을 하셔서 고질적으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수술비를 내드리자고 했더니 아주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느니 이렇게까지 비싼 곳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느니 아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요. 시어머니 병원비는 고민 한 번을 없이 턱턱 결제하던 인간이 결국 저희 엄마 병원비는 단 한 번을 내드린 적이 없었죠. 참고로 남편과 저는 공동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병원비는 남편의 개인 용돈이 아니라 공동생활비에서 빼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모임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은 반복되었어요. 시댁 모임을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밥을 사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친정에서 모임을 할 일이 생기면 저희 엄마가 결제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결제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남편에게 그 돈을 다시 고스란히 돌려주셨더라고요.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거고요. 아무리 제가 지적을 해대도 남편의 저런 얌체 같은 행동은 도무지 바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래저래 폭발할 것만 같던 불만이 쌓여가던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내로남불식의 태도에 저는 점점 남편에 대한 정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 겨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갈 무렵이었는데 정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었는데 내가 알던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남편을 견뎌야 할지, 과연 이 태도가 바뀌기는 할지,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이런 일이 살면서 영원히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병원 차원에서 하는 의료봉사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야 했었죠. 1박 2일의 일정으로 내려가서 동료들과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돌아올 때쯤에 저는 몸이 거의 파김치가 될 정도로 피곤에 찌든 상태였어요. 당장이라도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남은 일들이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없는 일부 동료들을 제외하고 의료봉사 버스를 타고 그대로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서너 시간 정도 대충 일을 마무리 짓고 다시 병원을 나섰을 때는 벌써 하늘이 깜깜해져 있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고생했네. 별일 없었어? 별일은 아무 일 없었어. 저는 더 말을 섞을 기력도 없어서 대충 옷을 갈아입고 기절하듯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늦잠을 잘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기함을 할 것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엄마가 어제 저희 집에 왔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울에 왔었다고요? 우리 집에? 너 뭐 일 때문에 어디 출장 가고 바빴다면서? 출장을 가기는 했었는데 그것보다 엄마 왜 미리 말을 안 하고 왔어요? 나한테 전화를 하지. 전화했었어, 며칠 전에. 너 핸드폰 잃어버렸던 날 있잖아. 며칠 전에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출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어딘가에서 떨어뜨린 것 같기는 했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었죠. 다음 날 바로 새 핸드폰은 사기는 했는데 하필이면 핸드폰을 잃어버린 그날 엄마가 서울에 온다는 일정을 알리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고 하셨고요. 남편에게는 제가 동료 간호사 핸드폰을 빌려서 폰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전한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그 사정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전해달라며 서울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저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거기다 저 역시도 의료봉사 스케줄이 동료 대신에 급하게 가게 된 것이었고요. 에이, 전화를 하시지. 엄마 서울에 계신 거 알았으면 저 그냥 병원에 안 들르고 바로 집으로 왔을 텐데. 이서방이 너 바쁠 거라고 하길래 괜히 일로 출장 갔다가 방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 괜찮아.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집에까지 왔다 가셨는데 남편은 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었죠.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와 별일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서울에 진입할 때쯤 되어서 남편에게 메시지도 미리 보냈었어요. 집으로 바로 갈까 하고요. 거기에다 남편은 그냥 편하게 할 일 다 끝내고 돌아오라는 답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직후 저는 남편이 엄마의 방문 사실을 숨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도 하고 가셨어요? 이서방이 맛있는 거 샀나? 아니, 입맛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어중간하고. 맛있는 걸 드셨냐는 제 말에 엄마가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이상했죠. 그때쯤이면 틀림없이 식사하실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구나. 참, 엄마 그 거실 소파 봤어요? 아무래도 색깔이 너무 칙칙한 것 같지 않아요? 이서방은 좋다는데 나는 그 색깔이 너무 싫더라고. 벽지 색깔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 나 집까지는 안 들어가 봐서 못 봤네. 왜? 무슨 색으로 했길래? 에? 아파트까지 왔다면서 집을 안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서방 만났다면서요? 그게 그냥 안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바로 헤어졌어. 너도 없다는데 나 혼자 들어가면 뭐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 와서 들어와 보지도 않고 갔다고요? 저는 엄마의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몇 번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기가 막힌 나머지 제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엄마는 다급하게 말을 덧붙이셨어요. 너희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도 정리가 안 됐다면서. 정신 사납게 나까지 뭐하러 들어가. 그래도 그 멀리까지 딸네 집에 왔는데 주차장에서 헤어진 게 말이나 돼요? 아이고, 그게 뭐 별일이야. 그리고 엄마 너 때문에 간 것도 아니야. 서울에 결혼식 있어서 간 거지.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저는 엄마 전화를 끊고 그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회사에 쫓아가 난리를 치고 싶은 걸 참느라 그 시간이 아주 억겁 같더라고요. 마침내 남편은 퇴근을 하고 돌아왔고 저는 터져버릴 것만 같은 화를 억누르며 간신히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엄마가 집에 왔었다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장모님이랑 통화했어? 잠깐 들르신 거라고 바로 가셨어. 당신 없을 때. 왜 말 안 했냐고. 아니, 당신이랑 통화하실 줄 알았지? 남편은 순간 움찔하더니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눈으로 저에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랑 통화할 줄 알아서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 엄마랑 통화했느냐고라도 물어봐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내가 분명히 서울에 도착했다고 메시지 보냈을 때도 당신은 엄마가 오셨다는 말 없었어. 아니야? 시간 들어보니까 그 메시지 보냈을 때가 엄마가 떠나시자 말자라던데. 그때라도 말했으면 내가 바로 왔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억지야. 시간대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래,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엄마가 집까지 오셨는데 왜 집 안으로 안 모시고 주차장에서 보냈어? 그러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으면서요. 당신도 언제 올지 모르고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도 너무 엉망이라서 그랬지. 장모님도 그냥 잠깐 들른 거라고 하셨어. 정말로. 당신 없다고 하니까 바로 가려고 하셨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 차도 없이 버스 갈아타면서 서울 한번 오시려면 8시간씩이나 걸리는 거 몰라?
그런데도 물 한 잔 드시라는 얘기 없이 그대로 보냈다고? 남편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들르셨다고 했다. 정말 괜찮다고 하셨다. 어쩌고 저쩌고. 그 순간 저는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오랜 시간 그 먼 길 달려서 아들네까지 왔다고 했으면 남편이 어제처럼 행동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건 엄마에 대한 배려도 예의도 존중도 그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혹여나 집까지 들어오신다고 할까봐 벌벌 떨면서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엄마를 내쫓아 버린 것. 그게 저 인간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남편 놈은 제가 정말로 바쁜 줄 알았다며 미안하다고 반복했지만 저는 아마도 그 순간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 더는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이런 결심을요.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은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남편 놈은 제가 평소처럼 다 잊고 지나간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뻔뻔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에 어머니 생시는 거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장모님한테 잘해줄게. 양가에 이제 똑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선물도 제가 하는 대로, 효도도 제가 하는 대로 하겠다면서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긴 남편놈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먼저 잘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만큼 본인도 잘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요점은 시어머니 생신상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보라는 말이었어요. 진짜 황당해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바로 직전에 저희 엄마 생신 때 그 인간이 했던 행동이 기억났었거든요. 서울까지 올라오셨던 엄마에게 식사 대접이나 생신 선물은커녕 뒤늦게 터미널에서 동네 빵집에서 허둥지둥 사온 빵을 들려보냈었거든요. 그것도 싸구려 팥빵들이었어요. 본인 손으로 장모 미역국 한번 끓여본 적 없는 건 고사하고요. 그때 남편놈이 했던 변명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지 절대로 고의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너무 미안하다고 몇십 번을 반복하며 빌길래 겨우 참고 넘어갔었는데 그런 거면 적어도 바로 그 직후에 있는 시어머니 생신의 생신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의 염치 아닌가요? 이건 그냥 양심도 염치도 밥 말아먹은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 기대해. 내가 아주 기막힌 생신상을 준비할 테니까. 오, 알겠어.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어머니한테도 내가 며느리가 거하게 준비한다고 기대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 그리고 대망의 생신날. 남편은 퇴근 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함께 오기로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거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준비한 생신상을 보자마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 음식이 아무것도 없니? 아직 준비 덜 끝난 거야? 내가 7시에 딱 모시고 오겠다고 했잖아. 미리 좀 준비하지.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왔네, 당신이? 미역국 다 됐어. 잠시만 기다려봐. 어머님, 거기 좀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차려올게요.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혀둔 후 저는 미역국 냄비를 내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미역국이야? 당신 설마 지금 인스턴트 미역국 끓인 거야? 오늘 퇴근이 늦는 바람에 제가 미역 불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식탁 옆 휴지통에서 인스턴트 미역국 봉지를 발견한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잔뜩 언짢은 얼굴이었지만 제가 일하느라 바빴다는 말에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케이크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두 케이크는 사왔지? 아, 호두 케이크. 그것도 마침 다 팔렸더라고. 대신에 다른 걸로 준비했어. 어머님, 떡 좋아하시죠?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옆에 있던 까만 비닐봉투에서 떡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저게 밑에 떡집에서 두 팩에 5,000원에 파는 그 떡 아니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당신 그때 맛있었다고 했었잖아. 가성비 대박이라고. 어머님도 떡 좋아하시니까 이것도 좋겠다 싶었지. 세상에, 아, 기가 막혀서 정말? 시어머니는 벌린 입을 다물지를 못하시더니 곧 정신을 차리시고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막대먹은 행동이야? 시애미 불러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정말로 병원 일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거 시킬까요? 중국집 배달 어떠세요?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바빴으면 다음에 오시자고 미리 말을 하던가. 저는 열이 뻗치다 못해 얼굴과 목덜미까지 시뻘개진 남편에게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는 게 그것도 깜빡했지. 내가 그 정도로 바빴다니까. 이해 좀 해줘. 당신도 저번에 우리 엄마 서울까지 오셨는데 아무것도 준비 못할 정도로 바빴었잖아. 나도 그때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 기억 안 나?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래서 지금 그걸로 복수하겠다는 거야? 뭐야? 복수라니. 무슨 소리야. 참. 그리고 생신상 지출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똑같이 하는 거 좋아하잖아. 뭐라고? 저번 엄마 생신 때 팥빵 샀던 거 한 2만 원어치쯤 됐나? 내가 아무리 넉넉 잡아 계산을 해봐도 떡이랑 이 미역국 3개 빼고 중국식까지 넣으면 예산 초과더라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시어머니 혼자 짜장면 드시는 그림은 좀 그렇잖아. 당신이 먹을 짜장면은 특별히 내가 쏘는 걸로 할게. 그럼 됐지?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거기까지 듣던 시어머니는 결국 뒷목을 잡으며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놈은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쫓아 뛰어나갔죠. 뚜껑이 열린 남편놈의 얼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 인간이 얼마나 난리를 쳐댔을지는 안 봐도 짐작이 가시겠죠? 하지만 남편놈이 흥분을 하면 할수록 반대로 저는 통쾌하기만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준 뒤에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놈이 같이 못 살겠다며 발작을 해댔거든요. 저는 잘 됐구나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죠. 홧김에 도장을 찍었던 남편놈은 며칠 뒤에 금세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쉬운 소리를 해댔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반성을 하면 봐주겠다느니 진짜 이대로 이혼할 거냐느니 헛소리를 찍찍 해댔거든요. 완전히 갈라서게 된 후에 한 달쯤이나 지났을까요? 술에 취한 남편놈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저에게 진짜 독한 년이라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요? 이혼을 한 이후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잃은 것도 있었고 어쩌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하더라고요. 남편놈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결혼 생활 내내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화병으로 마치 시든 나무처럼 말라갔겠죠. 하루라도 빨리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과 헤어지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공연히 본인 때문이라며 자책하시던 저희 엄마도 이제는 이혼하고 잘 사는 저를 보며 너만 행복하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엄마와 함께 저만의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